안녕하세요. 엘라의 이야기 정거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80세, 주인공 할아버지. 은퇴 전에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했던 성실한 가장이자 책임감 강한 아버지였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마음은 깊은 편이며 자식들에게 헌신했으나 결국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노년에는 쓸쓸히 별채에서 홀로 살아가다가 옛 친구들과의 재회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순희 78세, 주인공, 할머니. 과거 미용실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늘 바쁘게 살아온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세련된 감각과 꼼꼼한 성격을 지녔지만 남편과의 오랜 불화로 외롭게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딸에게 재산을 많이 내어준 뒤 회의감을 느끼며 우연한 모임에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박용철 50세, 아들. 겉보기에는 성실한 사업가지만 실상은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온 인물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기 권리처럼 생각하며 본가의 소유권을 대부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부모의 결단 앞에 크게 반발하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박혜진 47세 딸. 자신의 부동산 투자와 아파트 확장에만 관심이 많은 실리적인 인물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취하며 감정적 유대보다는 계산적인 태도로 부모를 대합니다. 끝내 어머니로부터 돌아선 결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성호 80세, 박민규의 절친한 친구. 박민규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로 현재는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민규를 황혼 친구의 모임으로 초대하며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인물입니다. 늘 따뜻한 조언과 유쾌한 농담으로 친구들을 돕습니다. 박정자 78세, 이순희의 오랜 친구. 이순희와 과거 미용실을 함께 운영했던 사이로 지금도 활발히 친구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이순희를 지켜보며 그녀의 외로움과 상처를 잘 이해하는 인물로 황혼 친구의 모임을 계기로 그녀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단독주택들 사이로 초여름의 햇살이 아련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노부부, 박민규와 이순희의 결혼 생활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사실상 끝나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보다 오래된 오랜 기억들이 그들을 묶어두었지만 남는 것은 서로를 향한 섭섭함과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두 분은 몇 해 전 사소한 갈등이 커지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되 거의 대면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부부끼리의 다툼이 잦아지자 결국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공간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채 두 분은 말 그대로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아들 박용철, 딸 박혜진. 그러나 이들은 부모를 돌보기보다는 부모가 가진 재산만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화로 따로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재산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산에 바빴습니다. 용철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담보대출을 알아보고 혜진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매번 부모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작 노부부 자신은 한때 평생을 함께하며 키운 자식들이라 믿었기에 이들이 자라나 효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품었지만 그 기대는 배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로 거의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던 시절도 있었건만 지금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하고 차가운 전화 한 통 혹은 카톡을 통한 돈 요구였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거처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노부부로서의 정감도 없이 각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그라진 듯 보이던 어느 날, 80이 넘은 박민규 씨와 70을 훌쩍 넘긴 이순희 씨의 삶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운명을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규 씨는 겨우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며 작은 단칸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말이 단칸방이지. 사실 이곳은 예전에 가족 전체가 사용하던 오래된 창고 겸 별채로 쓰이던 공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방 한 구석에는 아이들 시절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낡은 책장에는 과거 두 분이 찍었던 흑백 사진과 아이들 졸업 앨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박용철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 이번에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민규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허탈함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용철아, 아비가 줄 수 있는 건 이제 별로 없구나. 이미 너에게 생활비도 사업 자금도 꽤 보태주지 않았느냐. 아버지,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항상 돈이 필요한 법이고. 그리고 저도 잘 되면 아버지를 더 편안히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은 이미 수십 번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계속되는 손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늘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민규 씨의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기대했던 것은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이나 자상한 안부였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셨습니까?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병원에 같이 갈까요? 같은 작은 관심이라도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삶에는 그런 배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순희 씨는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 역시 자녀가 원하던 투자금으로 계약한 뒤 남아있던 방 한 칸 정도를 달라는 식으로 겨우 빌부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 박혜진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계약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어머니 통장에 얼마 좀 남아있지 않으세요? 혜진아, 너네가 힘든 건 알지만 엄마도 이제 여유롭지 못하단다. 이미 내가 모아둔 돈도 상당히 건네주지 않았니? 어머니, 그래도 저도 나중에 잘 되면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꼭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느새 고개를 떨군 채 전화를 붙들고 있는 이순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반가운 동시에 결국 또 돈 얘기로 귀결되는 상황이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다시피 하며 살아가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박민규 씨와 이순희 씨는 누구도 믿기 어렵다는 감정에 갇혀 고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즈음 두 사람은 우연히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옛 친구 모임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부부가 막 결혼했을 무렵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역 동창회와 별도로 황혼 친구회라는 이름으로 자주 모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남편 박민규 씨에게 연락을 준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김성호 씨였습니다. 민규야, 우리 나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모여서 얼굴도 보고 술 한잔 기울이자고. 내가 요즘 힘들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더 안 좋다.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자. 아내 이순희 씨에게 연락을 준 이는 예전에 같은 미용실 원장으로 함께 일했던 친구 박정자 씨였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 자녀들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도 하던데? 그럴수록 친구들끼리 모여야지.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같이 웃고 떠들었니? 이번에 황혼 친구의 모임이 열리니까 꼭 와. 우연히도 그 모임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모임을 주최한 측에서 서로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부부가 불화로 헤어졌다는 사실도 대략은 알고 있었기에 굳이 섣불리 둘 다 부르기가 조심스러웠던 것.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그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박민규 씨는 본인도 모르게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순희 씨와 마주치게 될까 두렵기도 했지만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어쩌면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작은 탈출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친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의외로 큰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자녀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고 싶었습니다. 혹여 박민규 씨와 마주치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모임 장소는 예전에 대형 결혼식장으로도 쓰이던 호텔의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자 한쪽에서는 피아노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곳곳에는 황혼 친구회라고 적힌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이순희 씨는 잔잔한 미소를 띠며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잔주름이 늘었지만 옛날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 금세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 쪽에서 누군가 들어서는 기척이 느껴졌고 그곳에 박민규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조심스레 그들을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먼저 입을 연 쪽은 박민규 씨였습니다. 순이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은 못 지냈습니다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는 있지요. 두 사람의 짧은 대화를 주변 친구들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간단한 식사와 술잔을 기울이며 추억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젊었을 때 호기로운 순간들, 결혼 초기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부부로서 함께 겪었던 자잘한 일상 이야기도 친구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다만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대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주고받다가 다시 각자의 친구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이고 비워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망설임과 미련이 뒤섞인 눈길을 보냈습니다. 모임이 어느 정도 무르익자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근황 토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손주는 있는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박민규 씨와 이순희 씨는 서로 어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이야, 듣기로는 너 자녀들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다던데 사실이니? 이미 분위기가 무르익어 다소 말수가 많아진 이순희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혜진이가 계속 집을 늘린다고 해서 돈을 가져갔지 뭐니. 처음엔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계속 반복되니 이제는 나도 어렵게 살고 있어. 민규야, 너도 비슷하다며?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축 낸다던데. 그래 맞아. 나도 이제 몸도 편찮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드네. 용철이가 내 뼈까지 발라먹으려 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돈 타령만 하네. 옆에서 조용히 듣던 박정자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 둘 다 자식들한테 시달리고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봤어야 하는 것 아니니?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부부였지만 정작 몇 해 동안 단 한 번의 진솔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정말 옆집 이웃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지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다수의 친구들이 먼저 자리를 뜨고 테이블에는 박민규 씨와 이순희 씨 그리고 두어 명의 친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드디어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파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이들은 호텔 로비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노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씩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각자의 근황을 좀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집도 제대로 제 명의로 남은 게 거의 없어. 용철이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려고 해서 어찌해야 할지. 요즘 통장 잔고도 바닥이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비 걱정도 크네. 나도 마찬가지네요. 혜진이가 아파트를 늘린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줬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온 것은 허전한 오피스텔 구석자리뿐이네요. 게다가 가끔 연락이 올 때면 돈 얘기뿐이니 정말 속이 상해서. 잠시 말이 끊기자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불만을 터뜨리고 또 다투었겠지만 이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예전처럼 싸울 기력도 남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원망보다는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네. 한때는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립기도 하고. 민규 씨, 그 시절에는 우린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지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든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소홀해졌고 결국 이렇게까지 왔네요.
두 사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미 떠나간 시간에 대한 회한보다는 남은 시간에 대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만 할까? 앞으로 남은 삶을 전부 이렇게 자식들에게 휘둘리고 홀로 외롭게 보내야 할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박민규 씨와 이순희 씨는 친구들의 권유로 다음 주말에 한 번 더 만남을 가지자는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일부러 작은 찻집을 예약해주며 둘이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말 어느 정갈한 카페에서 커피 향이 가득한 탁자 앞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다 지고 푸른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희 씨, 지난번에 만난 뒤로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은 시간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자식들한테 끌려다니며 사는 게 전부라면 너무 비참하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칠 수는 없을까요? 예전처럼 부부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서로를 돌보며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순희 씨의 이 말에 박민규 씨의 마음은 살짝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줄 유일한 이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며 남은 인생을 제대로 준비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습니다. 자식들은 신경 쓰지 말고 그동안 자신들이 준비하지 못한 노후 대비를 어떻게든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며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보자고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 두 사람은 결국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앙금은 오래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원망과 자책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동반자라는 감정이 점점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순희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규 씨, 우리 예전에 살던 본가가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용철이가 점령하고 있다시피 하지만 혹시 같이 가볼래요? 예전에 우리 둘이 가꾸던 정원도 있고 제 방도 아직은 그대로라 들었습니다. 그러지요. 뭔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립기도 하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년 만에 함께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대문이 반쯤 망가져 있는 모습에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뜰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벽지는 다 뜯겨나가 텅 빈 방안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예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둘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부엌, 싸우고 나서도 같이 차를 마시며 화해했던 거실 등 모든 것이 머릿속을 회오리치듯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옛본가의 휑한 마당에서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긴 세월 서로를 등지고 있던 손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하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순희 씨,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이라도 서로 의지하며 지내봅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믿고 같이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비로소 재결합의 뜻을 모았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이미 부부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남남이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터라 사실상 다시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결합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재정정비였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빼앗기다시피 한 재산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자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산이 남아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본가의 등기부 권리는 박용철 씨 쪽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어 있고 이순희 씨 통장에는 거의 잔액이 없네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넘겨준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지분이나 권리를 확인해보면 되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서류를 뒤적이며 가능한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분할해 주기로 했던 재산을 최대한 회수하거나 최소화하고 남은 재산이라도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유언장과 재산증여 계획을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남은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제 아내에게 상속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 재산도 제게 넘어오는 것으로요. 아이들에게는 그동안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분들이 반발이 심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고 우리 서로를 돌볼 만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동안 저희에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은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그 의지를 존중하며 두 사람을 위한 법적 조언을 충실히 해주었습니다. 한편 자녀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박용철 씨와 딸 박혜진 씨는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주겠다는 겁니까? 용철아, 너는 이미 회사 자금으로 꽤 많은 돈을 썼다. 내가 몸 아프고 돈이 없어도 너한테 보내줬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머니, 저도 결혼 생활하며 집 사느라 돈을 많이 썼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다. 너에게도 많이 도와줬지. 그런데 더 이상은 없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진료비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야. 내가 어디 가서 넘어져서 입원이라도 하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지 않느냐? 자녀들은 곧 부모를 설득해 보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두 분이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를 일단락지은 두 사람은 이번에는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는 거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본가나 자녀들과의 동거는 이미 생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적은 잔고, 그리고 미리 마련해둔 조그마한 연금 등을 합쳐 중급 이상의 실버타운을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이나 간호시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마을처럼 식당, 운동시설, 의료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또래 노년층이 모여 서로 교류도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아, 여기 시설이 참 좋군요. 편히 산책할 수 있는 정원도 있고 실내 수영장까지 있네요. 맞습니다. 이곳이라면 우리 둘이서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루 세 끼도 꼬박꼬박 챙겨주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고 계시니 안심이 됩니다. 두 사람은 실버타운을 둘러보며 꽤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꾸린다는 생각이 이토록 마음을 가볍게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곧바로 계약 절차를 진행했고 방도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건물의 3층 창밖으로 작은 호수와 공원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이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서로 등을 돌리고 지냈는데 이제는 나란히 창가에 앉아 자글자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녀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부모가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면서 남은 재산을 서로에게 상속하겠다는 새 유언장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이 소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함께 지낼 수도 있었는데. 이미 늦었구나. 우리는 너희가 지금이라도 깨달아줬으면 좋겠다. 부모를 돈줄처럼 바라본 그 시선 부끄럽지 않니? 어머니, 저도 가끔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겨우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허나 이미 부모의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친자식이니 미워할 수만은 없지만 너무나 오래된 상처로 인해 쉽사리 용서해주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두 사람의 노후가 우선이었고 자녀들의 구구절절한 해명에 다시 마음을 열어줄 만큼 순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어느 정도 포기한 채 부모님이 저런 결정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했지만 더 크게 반발해봤자 부모가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해 모든 서류를 마친 상태인지라 역부족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뒤로 두 사람의 생활은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인근 공원을 천천히 거닐고 저녁에는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다른 노년층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의 사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말도 안 섞던 때와 달리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라고 상의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 이런 평온한 삶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 일찍 이럴 걸 그랬나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지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문화 강좌에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노부부가 함께 도자기를 빚으며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가끔 음악회에 가서 옛 감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종종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자녀들의 허황된 돈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전화를 받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우리는 잘 지낸다. 너희도 내 인생 잘 살아라 라고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속이 타들어가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지금의 삶이 무척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노년의 일상일 수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삶은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분 마치 다시 청춘을 찾은 것 같아요. 언제 저렇게 행복한 표정이었나 싶을 정도로 서로 잘 지내시네요. 물론 자녀들이 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일종의 복수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자녀들에게 너희도 결국 부모를 외면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랄 뿐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꼭 벌을 주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부모를 이용해 재산만을 탐하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규 씨, 우리 이렇게 산책하는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아이들에게 뭐라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상속하고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나중에야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린 지금의 안정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실버타운의 정원에는 늦가을 국화꽃이 만개했습니다. 노랗고 보라빛을 머금은 국화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인생의 황혼 속에서도 빛나는 노년의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어느새 주름진 손을 맞잡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판에 다시 꽃을 피울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동반자가 된 기분이네요. 저도요. 늦었지만 남은 시간이 많이 길진 않을지라도 이렇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두 사람의 흰 머리칼이 살짝 헝클어졌습니다. 그래도 얼굴에는 후회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재산에 대한 갈등도 자녀의 무관심에 대한 서글픔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담담함이 생겼습니다. 서로에게 남겨줄 유언장의 내용도 이미 준비해 두었고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정한 동행으로 지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혹시 더 아프거나 더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서로 돌보아 줄 사람은 이미 곁에 있었으니 두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여전히 각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면 가끔씩 실버타운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적어도 돈 얘기 없이 그냥 같이 식사를 하려는 시도 정도는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없이 잘 지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의 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민규 씨와 이순희 씨는 더 이상 자녀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재산 문제를 정리했으며 오롯이 서로에게 상속이 남도록 준비해뒀습니다. 그 결정은 어느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실버타운의 카페테리아에서 거울처럼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서 작은 티타임을 즐기며 그 햇살을 얼굴에 가득 받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오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요새 여기가 가을맞이 꽃 축제 준비한다는데 같이 한번 구경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그럼 점심 식사 후에 나가봅시다.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도 쇼핑해 오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일상을 함께 채워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요구 때문에 몇 날 며칠 마음고생을 하고 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싸웠겠지만 이제는 서로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맞이한 복수 아닌 복수는 그 어떤 냉혹한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황혼을 더욱 빛나게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결정을 뒤늦게나마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에 앞서 부모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삶의 황혼기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민규 씨와 이순희 씨는 이미 험난한 과거를 뒤로하고 아주 작은 일상조차 소중히 여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도 있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리긴 하지만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미 할 만큼 고생한 인생, 그리고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던 세월을 딛고선 오늘 두 사람은 어쩌면 노년에 새롭게 되찾은 청춘의 설렘을 만끽하며 서글프면서도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이자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